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섬. 하지만 그 시작은 인류 역사상 가장 뻔뻔한 부동산 사기극이었습니다. 살인자가 도망쳐 도착한 얼음 지옥을 낙원으로 속여 사람들을 유혹했고, 훗날 덴마크는 전쟁에서 패하고도 조약문의 단 한 줄 덕분에 이 땅을 공짜로 손에 넣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나라째로 사겠다며 탐을 냈던 곳. 하지만 정작 그곳의 주인들은 덴마크에 돈 없이는 못 살면서도 끊임없이 독립을 외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쓸모없는 냉동고 취급을 받던 그린란드가 어떻게 21세기 강대국들이 노리는 가장 뜨거운 땅이 되었는지, 그 기막힌 반전의 역사를 지금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사기극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북극권의 얼음바다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사방이 거대한 빙하로 뒤덮인 이 죽음의 땅을 보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으며 등을 돌릴 때 그는 이 척박한 동토를 낙원으로 둔갑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이름은 붉은 머리 에릭. 성격이 불같았던 그는 노르웨이에서 살인죄로 추방당했고, 도망친 아이슬란드에서조차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쫓겨난 신세였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동쪽과 남쪽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기에 그는 선택의 여지 없이 미지의 서쪽 바다로 배를 띄웠습니다. 죽음 아니면 새로운 땅, 그에게 중간은 없었습니다. 거친 항해 끝에 그가 발견한 것은 거대한 섬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지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했던 중세 온난기였고, 섬의 남쪽 해안가 피오르 깊숙한 곳에는 제법 푸른 초목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이곳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야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려면 백성이 필요했습니다. 춥고 낯선 땅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에 남을 거짓말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이 거대한 얼음덩어리 섬에 그린란드, 즉 초록의 땅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효과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 아이슬란드, 즉 얼음의 땅이라는 척박한 이름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그린란드라는 이름은 풍요와 생명을 약속하는 낙원처럼 들렸습니다. 에릭의 말을 믿고 수많은 바이킹이 가재도구를 싣고 배에 올랐습니다. 물론 항해는 잔혹했습니다. 출발한 25척의 배 중 무려 11척이 침몰하거나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14척의 배는 결국 그 땅에 발을 디뎠고, 에릭의 주도하에 농장을 짓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두가 절대 문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던 그곳에서 그들은 보란듯이 삶의 터전을 일궈냈습니다. 유롬의 변방에서 쫓겨난 범죄자와 모험가들이 만든 기적 같은 생존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초록 땅이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숨겨진 대자연의 냉혹한 시련이, 그리고 수백 년 뒤 찾아올 끔찍한 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대담한 사기극으로 시작된 정착의 역사는 훗날 덴마크라는 나라가 이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아주 얄궂은 운명의 씨앗이 됩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나름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유럽에 상아와 가죽을 수출하며 교황청에 11조를 바칠 정도로 제법 그럴듯한 사회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4세기, 지구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소빙하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초록 땅이라는 거짓 이름이 무색하게 대지는 다시 꽁꽁 얼어붙었고, 바다는 유빙으로 가로막혔습니다. 본국 노르웨이와의 연락은 끊겼고, 굶주림에 지친 정착민들은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408년 한 교회에서 열린 결혼식을 끝으로 그들의 소식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모두가 그곳에 아직 우리 백성이 살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무려 300년이 지난 후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왕국은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기독교로 교화시키겠다며 선교사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내린 그들이 마주한 것은 텅 빈 돌무더기와 폐허뿐이었습니다. 북유럽계 정착민은 전멸했고, 그 자리는 혹독한 추위에 적응한 이누이트들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인이 사라진 땅은 다시 무주공산이 되거나 원래의 뿌리인 노르웨이의 소유가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1814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갔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로 수백 년간 이어지던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연합이 강제로 해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패전국 측에 섰던 덴마크는 승전국 스웨덴에게 노르웨이를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덴마크 왕국이 찢겨나가는 굴욕적인 순간,
덴마크의 협상가들은 펜 끝으로 마지막 마술을 부렸습니다. 킬 조약이라 불리는 조약문에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단서 조항을 남긴 것입니다. 노르웨이 본토를 스웨덴에 양도한다. 단 노르웨이의 옛 해외 영토인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는 제외한다. 당시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이 얼음덩어리 땅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거대한 냉동고라고 여겼기에 그저 덴마크가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덴마크가 오늘날까지 그린란드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된 결정적인 실수이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모두가 쓸모없다고 여겨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땅이 조약서에 잉크가 마르는 순간 공식적인 덴마크의 영토로 굳어진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했던가요?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차지하고 100년이 흐르자 노르웨이는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쓸모없는 얼음덩어리인 줄 알고 넘겨줬는데 알고 보니 고래잡이와 어업의 전진기지로서 엄청난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배가 아팠던 노르웨이는 1931년 기상천외한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린란드 전체가 덴마크 땅인 것은 아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동쪽 지역은 주인 없는 땅, 즉 무주공산이다. 그러고는 군대를 보내 동그린란드에 노르웨이 깃발을 꽂아버렸습니다. 자칫하면 북유럽 형제국끼리 전쟁이 터질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그들은 총칼 대신 법전을 들고 싸우기를 택했습니다. 1933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운명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결과는 덴마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재판부는 덴마크가 지난 수세기 동안 맺은 조약들과 실질적인 통치 행위가 섬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노르웨이는 짐을 싸서 떠나야 했고 덴마크는 그린란드라는 거대한 섬 전체에 대한 확실한 등기 권리증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어진 덴마크는 더 과감한 욕심을 부립니다. 단순히 식민지로 남겨두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에 불어닥친 탈식민지화 바람 속에서 덴마크는 1953년 헌법을 개정해 그린란드를 식민지에서 덴마크 왕국의 정식 주로 승격시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2등 시민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덴마크 국민이다. 겉으로는 평등을 내세운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합의 과정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현대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영혼까지는 아직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덴마크의 방식대로 살 것을 강요받은 이누이트들의 불만은 마치 빙하 밑의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덴마크의 선진 시스템을 부러워할 때 정작 그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은 우리는 덴마크인이 아니다 라고 외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누이트들에게 따뜻한 콘크리트 아파트와 현대적인 병원, 그리고 덴마크 여권을 쥐어주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덴마크는 문명화라는 미명 아래 거대한 사회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수천 년간 드넓은 설원을 누비며 살던 사냥꾼들을 강제로 도시로 이주시키고 학교에서는 모국어 대신 덴마크어만을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등한 시민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자신의 땅에서조차 2등 시민 취급을 받으며 정체성을 난도질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정부가 간과한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은 따뜻한 빵과 편안한 잠자리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덴마크가 베풀어주는 선진복지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린란드인들은 오히려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팔아 편안함을 사지 않겠다. 그들은 덴마크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을 칼랄리트, 즉 그린란드 사람이라 부르며 일어섰습니다. 1970년대 덴마크로 유학을 떠났던 젊은 엘리트들이 돌아와 민족주의 운동에 불을 지폈고 그 열기는 얼음장 같던 돼지를 녹였습니다. 결국 1979년 덴마크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홈룰법이 제정되면서 그린란드는 자치권을 획득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만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한다. 2008년 그들은 다시 한번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새로운 자치법을 통해 그들은 경찰권과 사법권은 물론 땅속에 묻힌 석유와 희토류 등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까지 덴마크로부터 뺏어왔습니다. 외교와 국방만 남겨둔 채 사실상 독립국가에 준하는 지위를 쟁취해낸 것입니다. 복지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에 안주할 것이라던 세상의 비웃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는 험난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린란드는 완전한 독립을 꿈꿉니다. 법적으로는 외교와 국방권만 가져오면 끝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독립을 강하게 외치면 외칠수록 덴마크의 지갑은 더 절실해지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린란드는 현재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덴마크가 매년 보내주는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송금이 멈추는 순간 공무원의 월급이 끊기고 병원의 전기 공급이 멈추는 것이 바로 그린란드의 뼈아픈 현주소입니다. 모두가 이들이 덴마크의 그늘 아래서 영원히 가난한 자치령으로 남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계산기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전 세계는 황당한 농담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망언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자 그 아래 잠들어 있던 엄청난 양의 희토리와 새로운 북극 항로, 그리고 미국의 안보를 위한 전략적 가치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그린란드는 강대국들의 소리 없는 전택이었습니다. 중국은 자원 개발을 미끼로 막대한 자본을 들이밀고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영사관을 다시 열며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덴마크라는 오래된 시어머니를 떠나려니 미국이나 중국이라는 더 무서운 포식자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인데 그 자립을 도와줄 파트너들이 하나같이 위험한 야수들이라는 것이 그들이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1000년 전 살인자 에릭은 척박한 얼음 땅을 초록 땅이라 속여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 진짜 초록 땅이 되어가고 있는 그린란드. 과연 그들은 강대국들의 탐욕 틈바구니에서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1세기판 새로운 부동산 투기의 화려한 희생양이 될까요? 얼음 밑에 숨겨진 욕망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